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이종근의 HQ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2주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검증, 상식, 도덕성이 없는 산무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과 방탄회의가 되풀이되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사천 논란부터 공평하지 못한 그런 공천 과정에서 그 다음엔 또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정치 보복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세를 불리고 있는 현상.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 입성을 하게 되는 함량 미달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권의 한 인사의 말을 또 인용을 했군요. 민의의 축제인 총선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전투구식 복수혈전으로 변질됐다라고 개탄했다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칼럼은 기자의 눈을 갖고 와봤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쓰셨군요. 선거와 정치 지도자의 입, 이런 제목으로 선거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마오쩌둥이 했다는 소리도 있고 루스벨트가 했다는 소리도 있지만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정치는 피를 흘리진 않지만 전쟁과도 같이 서로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행위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수단은 총과 칼이 아니라 입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은 그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무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무기는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를 보인다. 아마도 이재명의 지금 실언, 망언, 그건을 지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정봉주가 DMZ 발목질을 밟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고 한 발언이나 또 지뢰 피해 장병에게 직접 사과했다는 입장문이 거짓으로 확인돼서 공천을 회수했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역시 전 국정원장 역시 조국에게 아이고 우리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했다가 당에서 공식적으로 야단을 맞고 지금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에 대한 험담은 입담은 아까 이 입단속은 철저하게 하면서 결국 자기 대표의 이재명의 입단속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 이 얘기입니다. 즉 이재명은 매일 온갖 그런 극언과 망언과 실언을 해대는데 일일 한 건씩.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의 입은 공천 탈락시킬 정도로 엄하게 다루면서 정작 이재명의 입은 아무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자의 눈을 읽어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김정은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은 사실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 취재차 가봤습니다만 술을 진짜 잘 먹어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또 담배를 또 엄청 핍니다. 그곳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국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락이라든지 이런 거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이 자유롭거나 하지도 않고요. 넷플릭스를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술과 담배로 사실상 몸을 찌들게 만드는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상황이 한번 제가 봤어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하도 담배를 피니까 북한 조선 중앙 TV에서 아예 캠페인을 어마어마하게 벌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우리도 뭐 금연 캠페인을 방송에서 하듯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캠페인이 끝나자마자 위대한 수령 동지 뭐 김정은의 그런 그 동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 방송이 바로 잇따라서 있는데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꼴초입니다. 담배를 퍽퍽퍽퍽 피면서 순시도 하고 지시도 내리고 하는 장면이 딱 같이 방영이 된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금연하면서 자기는 마음껏 담배를 피워대는 김정은이나 소속되어 있는 후보들과 국회의원들한테는 입 다물라, 입 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최악의 그건 망언 실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모의 그 이야기도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은 아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원을 나오면 꼭 한마디씩, 그 지역에서 가장 최악의 어떤 실언을 한다. 기억하시죠? 어디죠? 저기, 포천 가서는, 아이고, 이사 가세요! 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포천에 나온 후보의 얼굴을 흑색으로 만들고요. 서초에 가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후보를 옆에다 두고, 아이고, 우리 홍익표 후보가 서초 같은 데나, 지금 나와서, 고생이다. 서초 같은 데나 거기를 나와서 서초 구민 여러분을 떠받듣겠습니다 하고 지금 외치는 홍익표한테 서초 같은 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경기 북부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이거 경기 북도 하면 안 됩니다. 경기 북도 자칫 잘못했다가 강원 서도로 전락합니다. 양쪽으로 다 지금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우리가 전락할 곳이냐라고 화가 나고 또 경기 북도는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사는 주민들이 경기 북도를 이렇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로 분도하는 것을 찬성을 하거든요. 특히 경기 북부의 강원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강원도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 거의 지역은 강원과 경기 북부, 연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가까이 있는데 바로 수도권 규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묶여버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규제를 당해서 차라리 그냥 강원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유 제발 우리 쪽으로 지원 유세 나오지 않았으면 지원 유세 나와서 또 무슨 폭탄 발언을 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이번 선거는 저도 지금 역대 최악 제가 지켜본 그런 선거 중에 역대 최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졌는데요.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의 그 파면, 원래 조국 서울대에서는 파면을 지금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해임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파면은 퇴직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임용 불가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해임으로 그것을 낮추자 어떻게 됐습니까? 퇴직금 다 받을 수 있죠.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는 겁니다. 조국은 해임도 말도 안 된다.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조국의 지금 혐의는 뭡니까? 바로 입시 부정입니다. 자기 아들, 딸의 입시를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조국의 신분은 무엇이죠? 바로 국립대의 교수입니다. 국립대에 임용된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교수는 더욱더 엄격해야 됩니다. 특히나 입시 부정 같은 그런 비리는 말이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혐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면도 사실은 적확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징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혹한 그런 징계여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항소심까지 2년형입니다. 선고가 됐죠. 그런데 그 2년형은 현행 법률 체계상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직을 걸고 하는 징계는 그거보다 더 가혹해야지요. 왜요? 서울대 교수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해임으로 축소된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자가 벌인 행위와 두 번째는 뭐냐면 반성의 여부입니다. 이자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아요. 반성을 하는 건 뜬구름 잡는 내가 반성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반성을 했다는 자가 자기의 어떤 명예회복을 비법률적으로 하겠다? 이게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겠다? 반성이 아니죠. 반성도 하지 아니한 혐의를 인정하지도 아니한 이런 자에게 고작 해임 처분 3년 후에 그러면 이자는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년형을 받고 나와서 딱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바로 서울대에 재임용 허가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입시부정을 저지른 자가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그런 공지가 기자들에게 돌렸을 때 처음에는 무슨 또 어떤 그런 발언을 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겠다라는 판단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적인 것이다라고 또 보충해서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정책 그러면 보통 정치적인 어떤 현안보다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 기사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 기사를 많이 보십니까? 사실 이 시청자나 언론들은 맨날 얘기합니다. 정책을 내놔! 그런데 정책을 실제로 내놓으면 안 봐요. 기사 조회수도 떨어져요. 누가 어떤 막말을 했다 그럼 많이 봐요. 정치적인 현안과 막말 이런 건 많이 봅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이 떨어질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총선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와, 오늘 그 백보드 참 멋있었습니다. 4.10,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가 끝나는 날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시겠죠? 물론 오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낸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수도 이전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일단 세종시는 세종특별시로 행정의 일부가 많이 내려가 있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분원 그러니까 국회를 나누어서 일정 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이미 그러면 분원을 하기로 했잖아 라고 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물으시겠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분원, 즉 나누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국회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바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서울의 재개발 제안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군민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요 무슨 의미를 갖냐면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가불기에 걸렸다.
이 20대가 쓰는 표현이죠. MZ가 쓰는 표현. 즉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덫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한쪽이 공약을 내거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선언할 때 한쪽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이슈를 어떻게든 희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종시 이 국회 이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노무현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그러니까 국회 이전만이 아니라 노무현은 수도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꿈꿨죠. 균형 발전을 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무현의 꿈이기 때문에 원래 세종시 분원, 즉 나눠서 이전하는 것을 이해찬이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2016년도에 이해찬이 직접 발의를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뭐 용역을 주고 2019년 뭐 용역을 완료해서 그 다음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하나씩 그 국회 세종 분원 이사를 준비를 해왔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세종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되고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이 박차를 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절대 반대를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그거 우리가 먼저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자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빨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그냥 미루기만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미 180석을 얻은 이후 2020년, 2021년에도 이것을 박차를 가하지 않았어요. 보면 띄엄띄엄 과정들이 뭐 아주 루즈했습니다. 아니 검소한박이나 이런 국민들의 어떤 삶과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반대하는 그런 안들은 완전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노무현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리고 노무현의 꿈을 이어간다는 이 세종시 분원과 관련돼서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완전 이전을 하겠다라고 되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와서 이미 한 2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토지도 매입하고요. 토지 매입비가 350억 원이 반영됐고 토지 부지가 이제 성립이 됐고요. 뭐 규칙안 그러니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칙 법률 하위 개념의 규칙안도 이미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차만 가하면 되는 것이죠.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대방의 의사를 갖고 와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갖고 오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충청과 세종에 대한 그쪽 유권자에 대한 약속의 실현입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수시켰는가에 대한 최신 효과를 지금 충청도와 세종시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도 제한의 규제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즉 여의도에 국회가 있음으로 해서 여의도 일대 마포 용산, 그 다음에 동작, 이 일대에 우리가 한강벨트라고 얘기하는 이 일대에 규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규제가 여의도에 국회가 이전함으로써 규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국회 가보신 분은 알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이거든요. 그것을 프랑스의 뭐 박물관이라든지 영국의 박물관처럼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와 함께 하나의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여의도 정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아이고 일도 안 하고 세비만 받아 먹고
이런 이미지가 이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정치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이제 세종 정치, 세종 국회로 넘어가면 보다 더 우리가 다른 어떤 정치를 해보자라고 공간의 개념을 컨텐츠의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캐치프레이즈가 4.10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고 정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강벨트와 충청 일대에 상당히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공약을 오늘 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오늘의 지금 안만이 아니고 잇따라서 계속 연이어서 비슷한 그런 수준의 공약을 계속 발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정책을 내놔야 될 게 아니냐. 정책이 나올 시점이다. 유세장에서 손을 흔들고 그 다음에 셀카를 찍는 장면은 너무 많이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쨌든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흐름을 꺾으면서도 이 14일 내에 완전히 이 승기를 잡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까지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는 건 어쨌든 오늘 한 공약 말고도 연이어서 많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상당히 많은 그런 퍼포먼스와 또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세종국회 시대,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세종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정신을 열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동의하신다면 국민의힘과 관련된 지지를 끊임없이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석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함께하는 서초동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그런데 이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서초동 사투리와 세종 사투리. 아, 그렇네요. 이제 여의도 정치는 이것으로 끝. 이것으로. 네, 아직까지 뭐 4월 10일까지 두 주는 남았습니다. 그렇죠. 두 주는 남아 있는데 물론 이게 아마도 이제 공사 들어가고 하면은 한 몇 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기록을 봤더니 2032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당겨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지도 다 있고요. 또 규칙안 뭐 다 돼 있고요. 예산 계속 반영하고요. 여야가 이걸 쟁점을 하지 않잖아요. 예, 민주당도 뭐 오케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지금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종 시대가 열리니까 그때는 이제 세종 사투리로 다만 이제 예전에 수도를 전부 다 옮기려고 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면 관습법 이야기를 하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국회는 가지만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대 대신에 이제 오늘 용산에서 밝혔듯이 제2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이제 그 세종으로 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서 당정 간에 이런 부분이 이제 급조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손발을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하자마자 용산에서 바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제2신무실 어떻게 됐느냐라고 지시를 내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또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의도를 어떻게 개발할 거니까 그 고지를 그것도 바로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나름대로 이 하나의 강력한 그 정책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의도와 그 인근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의도가 결국 한강벨트 딱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인근 지역이 어디입니까? 결국 길 건너면은 마포, 용산, 그리고 또 동작 그리고 강서구 이 부분 지금 최근에 있어서 한강벨트가 국민의힘이 조금 힘이 빠진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국회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고도가 네네. 제한됐던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네. 여의도가 개발의 중심이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이 한강벨트를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승부수를 하나 던진 건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오전에 뭐 많은 바쁜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캔슬하고 이 당사에서 네, 이, 정책 발표. 이거 정책 발표하면서 했는 것은 아마 이제 내일부터 오늘 12시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아마 오늘 12시 되면은 이제 플래카드 밤에 열심히 딱 그 11시 59분 전에는 못해요. 실제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좋은 위치 달라고 지금 예. 아마 오늘 그렇죠. 관련되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스탠바이 하고 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12시, 밤 12시에 저 송파구 저 가락시장에서 예. 12시에 이 선거운동을 선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한다고 첫 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예. 거네요. 예. 그렇듯이 본격 그 선거운동 개시 바로 직전에 이 특히 한강벨트를 향해 돌직구를 하나 날렸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죠. 네.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돌직구의 효과가 실제로 그런 혜택은 충청도에서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도 민심도 최근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 분이시긴 합니다만 최근에 생각보다 이게 붐업이 조금 덜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세종시의 그 국회 이전 이슈 이게 그 현실적으로 되면서 개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 그 충청도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은 네. 일타쌍피 그렇죠. 이런 그 일석이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그 초대석을 제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죠. 법정에서 보인 이화영 부부의 엽기 애정 행각 이렇게 써왔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할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인 그렇죠. 듯 부부 아닌 듯. 그렇죠. 네, 어떨 때는 부부 싸움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자기 밥 먹어 뭐 이러고 하니까 네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외국환 거래법 네. 위반 혐의 어저께 59차 공판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차근차근 넘어가 보죠. 와, 이화영 태도가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입니다. 모르세가 아니고 모릅니다만이 아니라 계속 반문하고 질문을 그렇죠. 해요. 이런 태도, 와, 이렇게까지 뒤집는 피고가 있습니까? 자기 진술은? 그런 케이스는 사실 드물죠. 결국은 이 사건이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화영이 작년에 봤을 때 이재명이 이제 명이 다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네. 진실을 말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때 불현듯 나타난 부인 네. 당신 정신 차려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던 변호사님한테 변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법무민 덕수 그러니까 민변으로 해서 있던 분들을 또 변호사로 시키고 하면서 재판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때만 해도 이재명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상당 부분 결국 대통령 선거도 지고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밝지 않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이재명이 디펜스 해주다가 나 깜빵 가는 것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게 본인도 이제 스스로 검찰에 가서 나 이제 자백하겠습니다. 네네. 검찰이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가지고 먼저 술술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예.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그렇게 했고 실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때에 옆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네네. 진술을 다 했고 네네. 조서까지 다 작성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딱 그 이재명 측의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부인을 통해 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된 것이죠. 난리를 쳤죠. 그렇죠. 그때 원래 그 검찰에서 한 진술 맞습니까? 네 하려고 했더니 했는데 완전히 사실 난리를 다 쳤잖아요. 얘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그 법무민 덕수에 있는 민변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고 했던 그 변호사님이 이거 그 진술서 인정 못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 이거 사임하고 나갈래 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니까
그때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화영은 나 저 사람 얘기했는 거 아니야. 나 그 증거 동의할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재판부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거라고는 사실은 이재명 이번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게 민주당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네네네네. 그걸 통해서 잘하면은 이거 이재명 다음번에 대통령도 되겠네.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살았다. 요거 이제 끝까지 모르세요 하면은 이재명 대권 가고 이재명이 나 사면시켜주면 나도 사는 거야. 요런 정치적 맥락이 저는 읽히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범죄 이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그렇죠. 난리치고 예. 이 감옥 안에서는 아이고 이제 내 세상이 되는구나 예. 하고 아예 지금 재판을 완전히 희화화하고 그렇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민주당에 무슨 민주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독재만 있는 것이지. 저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과 또 조국 신당의 공천을 보면서 이렇게 두 당의 공천을 표현합니다. 이조 방탄당. 이와 조의 방탄당 아닙니까? 그리고 공천도 이핵관 방탄 공천이고 조핵관 방탄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도 조국 신당은 1번이 검사야. 네. 비례대표 1번이 박은정 검사. 그리고 2번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본인이고. 네네. 그리고 4번이 황운하 경찰이긴 대전지방경찰청장. 예. 그리고 또 하명 수사를 했다. 하명해서 지금 실형 3년 받았었죠. 1년. 1심에. 그리고 또 8번이었습니까? 신장기업 한다는 우리 신장식 변호사. 네네. 전과 별 4개. 네네. 그리고 10번입니까? 차기군입니까? 이기원입니까? 제가 이름이 좀 네네네. 헷갈리는데. 네. 거기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도 지금 형사재판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만약에 이게 재판이 넘겨져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국회의원 될 예정인 사람들의 별이 10개가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전과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출신으로 공천을 하고 자기 또 방탄조끼 있고 자기의 비위를 방탄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도 똑같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방탄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도 빨리 안 하고 느릿느릿해서 결국 4년 되는 동안 대선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결국 민주당에 어떤 표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뒤집히고 다 인정하고 재판부 앞에서도 이 이상한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인정 못해 하는데 거의 내가 인정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딱 봤더니만 정치적으로 이거 내가 부인하는 게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말 뒤집고 증인이 피고인 신문 하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 하면서 나 몰라요. 당신이 입증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원래 파렴치범이잖아요. 네, 왜 치범이죠. 제가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사실상 온갖 뇌물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죄명을 공소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평화부지사로 가기 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해찬계 정치인이었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대통령 청와대실에 있으면서 남북관계에 관련된 행정관으로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어오다가 이게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해찬이 이재명을 후원해주면서 정치적으로 후원해주면서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평화부지사라는 걸로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리에 이화영을 꽂아줬는데 그 전부터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있다가 평화부지사로 가면서도 쌍방울 내에 있던 법인카드를 계속 써왔던 거 아니에요? 네네, 법인카드요. 그게 바로 뇌물죄인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법인카드 쓰면 그 자체가 뇌물인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평화부지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중국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 만나고
대북 사업하고 스마트팜 사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기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여성, 비서라고 얘기해서는 그 여성에게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쌍방울 직원인 것처럼 상당한 액수의 계속 월급을 받게 해서 뇌물인 것이고 또 그리고 각종 정말 입에 담기도 참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죄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 쌍방울에 그 법인카드 내역 싹 지워라라고 해서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던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얘기를 지금 다 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쌍방울에 대납시킨 행위에 대해서 나는 모르쇠 한 그런 그 혐의 말고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고 그렇죠. 그것을 향유한 자가 그렇죠. 바로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 쓰셨다. 아주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조롱을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서는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계속 안 난다고 해놓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횡설수설하는 거죠. 횡설수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적극적으로 자백하고 했던 내역, 특히 이와 같이 북한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보내고 그거를 이제 방북하기 위한 이게 자금으로 썼던 그 내역을 사전 사후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자백 진술서가 있는 것이죠. 자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 건데 이게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이유로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검사가 시켜가지고 내가 했지 그거 나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검사가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한다고 시켰어요? 라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현대 같이 이런 기업을 끼워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쌍방을 끼워가지고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기억나요? 했더니만 아닌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검사가 있지도 않은 앞에 있는 김대중, 현대 이런 얘기도 시킨 겁니까? 하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다 임의로 진술을 해놓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거기서 뭐 좁혔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의 방으로 가서 뭘 밟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재판장이에요. 재판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잘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물고 늘어지고 막 늘어져서 왔는지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진술을 이렇게 횡설수설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경찰은 옛날에 뭐 진짜 우리 뭐 범죄도시 보면은 이제 막 턱 해가지고 그냥 안 불어 뺀질뺀질 굴면은 야 CCTV 가려 커튼 쳐 하면서 진실의 방에 잠깐 갔다 나오면은 자백하는 결국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진 않았잖아요. 그러는데 검사가 현실적으로 진실의 방을 합니까? 검찰 조사관에 가면은 이거 같이 돼 있어 검사 자리가 있고 옆에 이제 그 검찰 조사관 자리가 있고 또 부속 그 자리가 있는데 CCTV 다 있어요. 거기서 무슨 좁혀요? 변호사가 또 변호사가 대동하고 진술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을 하면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경찰처럼 부동의 해버린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 부동의 해버리면은 이게 참 검찰로서는 입증 책임이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보통 사람들이 검찰 앞에 가가지고 자백하고 뭐 법원 앞에서 부동의 할 수 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못해요. 결국 개털들은 못하고 범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이 상황에도 부동의했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증거로 채택이 안 되므로 무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잖아요. 김성태가 있고 안문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와서 따박따박 다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는데 당시 국정원 직원도 증언했어요. 국정원 직원까지 다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이화영이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제대로 입증이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객관적 물증이 기존에 이제 그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도에 있었던 이화영의 변경된 진술 그 부분과 상당 부분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의 죄는 본인이 그 쌍방울로부터 직접 받거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내연의 여성이라고 그 의심되는 사람한테 대한 억대 뇌물 그리고 또 해외로 그것을 돈을 300만 불, 500만 불 빼돌려 가지고 북한에 갖다 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어떤 증언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방북과 관련되는 통행세 그리고 그 돈을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이재명한테 다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했는지 여부 그 부분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그 검찰로서는 입증하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살리고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 이재명이 뭐 그럴 일도 없으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사람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공천 받습니다. 이 사람한테 주진 않고요. 부인한테 줄 것 같아요. 부인 아이디어 좋네요. 아니 그 부부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저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이렇게 지금 그 이재명을 덮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횡설수설을 다 하니까 이 부인이라는 자가 지난번에는 막 법정에서 막 고함 지르고 남편한테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엄지를 치켜들면서 멋있어요라고 말하고 이화영은 그런 부인에게 밥 먹고 가라고 웃음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여기 여기가 원래 중앙지법이죠. 이 중앙지법이 거기 구내식당이 맛집인가 봐요. 밥 먹고 가. 내가 준비해놨어.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 밥 먹고 가.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사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물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 내지는 여러 가지 돈으로 자기의 또 다른 내연의 여성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뇌물로. 그런 상황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편지. 편지. 호소문. 탄원서. 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는 건 알겠는데 민주당 당원에 민주당에 왜 탄원을 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 눈물겨운 모습이 있었었는데 당신은 30년 살아도 돼. 우리 이재명님만 살아남으면 돼. 그러니까 이재명 살려줬더니만 이 남편의 여러 가지 어떤 비위도 다 봄눈 녹도록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지 사실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게 남편이 자백을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양형이 내려가고 그리고 남편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남편이 자백하고 죄송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만! 안 돼! 당신 깜빵이 계속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을 저는 한 2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법정에서 본 일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러한 아주 이례적인 법정에서의 어떤 그 보인 이 가족들의 엽기적인 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분이 남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더 또라이인가 경쟁한 것 같다고 부부가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화영의 재판만 열린 게 아니라 이재명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은 참 방송에서도 많이 물어요. 늘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우리 저 변호사님이시니까 이 질문 진짜 명쾌하게 한 번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재명이가 어저께 그러니까 26일 날 출두를 하면서 선거일 전날까지 이제 선거 기일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주장이 나 없어도 되는 재판을 검찰 때문에 재판이 그러니까 가능한데 검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다. 나를 부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없어도 이 재판이 가능한다. 이재명은 안 나가도 되는 재판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재명이 왜 나왔을까? 어디요? 이 재판에? 예. 안 나오면은 자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국 버전으로 하면은 너그 쫄았제. 아하. 예, 결국 쫀 거 아닙니까? 예. 구속될 것 같으니까 예, 예. 쫄아서 나온 거죠. 그렇게 그냥 대인배처럼 해서 사법부 무시하더니만 예. 재판부가 당신 그러면은 재판 구인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네. 오늘 3월 26일 날 법정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어제 불렀는 게 검찰이 불렀습니까? 어제 간 게 검찰입니까? 그런데 골목대장도 참 이게 뭐지 방구석 투사라고 합니까? 네네. 이게 바로 다 검사의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아니 사법부가 검사 똘만입니까? 사법부가 검사 꼭두가십니까? 네. 검사가 요청하는 게 대로 다 되느냐고 결국 그 얘기했죠. 아니 이거는 이재명은 이거 지금 정진상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이 불렀는데 이동규는 나하고에 대한 공소 사실이 아니고 정진상과 관련된 공소 사실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나를 변론 분리해서 따로 해줘요. 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네네. 그 의도는 뭔지 아세요? 뭐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유동규의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은 네. 나중에 유동규가 했는 것을 자기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쓰려고 할 때 나 그거 반대신문 안 했기 때문에 그 증거 나한테 대한 유죄로 쓸 수 없어요. 라고 발뺌하기 위한 고도의 변론 전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재판장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다 알겠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신하고 정진상이는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이기 때문에 설령 이 증인의 공소 사실 그 어떤 입증 취지가 이 그 정진상에 대한 것만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이재명의 공소 사실에 간접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를 쓸 수 있다고 하려고 하면은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현장에 있어야 되고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 재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동규하고 이재명을 대질 신문시킬 가능성도 없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그랬구나.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피하려고.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유동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이재명의 태도 같은 것들을 다 본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봐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유무죄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인영장이라고 하니까 뭐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구속영장이에요. 네. 구속영장이에요. 그러면서 재판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지금이 뭐 바쁘다고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네. 원래 재판에 그 현역 국회의원이 안 나오려고 하면은 임시회건 아니면 본회의건 국회 회기 중일 때만 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국회가 회기 중입니까? 네. 라고 재판장님이 직접 물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할 말 없지 뭐.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애만 검찰 탓하고 있는 거죠. 예. 나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슈를 딴 쪽으로 돌리는 그렇죠. 거죠. 예, 재판장한테는 야단 맞았지만 예. 나와서는 검찰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이제 한번 가는 네, 그런 그렇죠. 효과인 거군요. 오늘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도 그렇구나. 이자의 계략은 이렇구나라고 또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동규가 책을 냈더라고요. 오, 예. 당신들의 댄스. 오늘 계속 단독 기사로 유동규의 책을 먼저 내가 입수했네 뭐 하면서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일단 이 책이 나왔다는 물론 28일부터 이게 풀린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이 나왔다고 기사가 난 바로 21일 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 내용을 봤더니 바로 유동규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한테 로비를 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 권순일한테 김만배가 또는 권순일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법조인들한테 로비를 벌인 정황을 아주 똑똑히 지금 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순일에게 약 쳐놨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기사를 봤더니만 네. 나는 당시에 김만배한테 똑똑히 들었다.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 그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네. 이게 본인 형님을 정신병원 가두는데 나는 관계가 없었다. 네, 뭐 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그 사건 2심에서 300만 원 벌금 나와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은 그걸로 정치 인생 끝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으려고 아시다시피 그 김만배가 8번이나 대법관실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갔어요? 했더니만 대법원에 머리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이발하러. 네네. 그런데 이 글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렇게 갈 때에 김만배가 비타 500 음료수 박스를 들고 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약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약이란 게 돈이란 거죠. 예. 실제로 제 기억하기에 비타 500 한 박스면은 5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에 제가 알기로 한 1억 가까이도 들어갈 겁니다. 예, 500만 원 해봤자. 여기 500만 원 박스 하나에? 예. 5만 원짜리니까. 5만 원짜리니까 500만 원짜리 요만한 해봤자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20개 넣으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성완종 리스트 뭐 했던 그랬듯이 작은 거 1억 밖에라고 하셔서 갑자기 1억밖에 안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내용 그러니까 박스가 크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8번이나 갔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야? 추정해 볼 수 있는 액수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이미 약을 쳐놔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이제 사법부 내에서도 권순일 대법관이 그 사건, 이재명 사건의 주심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심인 것처럼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7대 8인가로 해가지고 이제 무죄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권순일한테 당신 뭐 했어? 하니까 잘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권순일이가 자기가 정년 딱 하고 옷 벗고 나오면서 논문집을 만들었어. 논문집을 만들면서 거기에 자기가 그 평생 쓴 판결문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판결을 거기에 넣으면서 이재명 판결을 거기 넣었다고. 자기가 주도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주도했다는 거죠. 왜 주도했겠어요. 나오자마자 1년 반 동안입니까? 화천대유. 화천대유.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월 1,500만 원씩 합계 1억 5천 이상 되는 돈을 지금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로서 이름이 지금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박수영 의원이. 그랬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 전에 유동규는 김만배하고
측근이라고 해서는 백종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도 약 미리 쳐놨다 해서 라고? 결과를 다 안다라는 취지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러니까 백종선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결국 김만배한테도 들었고 백종선이한테도 나는 똑똑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복수에 확인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그렇다면 권순일과 관련돼서 어떤 증언이나 혹은 결정적인 그런 그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정황이 될 수 있나요? 사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규의 당신들의 댄스 당신들이 댄스를 하는데 이 사진을 책 커플에 보면은 꼭두각시 인형인 거지. 네. 위에서 이재명이 조정을 하고 아하. 유동규는 자기가 그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네. 내가 스스로 이 인간들이 도원결의하고 다 뭐 의기투합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자기 자살하게 시키고 뭐 쓰레기 먹어서라도 뭐 병원 가라고 하는 그걸 보고 염증을 느껴서 돌아섰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당신들의 댄스라는 책에 썼었는데 네. 결국 이 사건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유동규와 그 당시 김만배 진술 통해 가지고 지금 권순일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번인가 3번인가 쳤어요. 네. 그런데 그때에 결국 그 노무현으로부터 정말 귀염받았던 우리 대법원장 우리 김명수가 심어놓은 문재인으로부터 문재인으로 심어놓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었던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어떻게 했죠? 다 전부 기각을 시켰군요. 그러고 퇴임하고 나오면서 권순일이 썼던 컴퓨터나 거기는 완전히 디가우징하고 싹 털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뭐 1, 2년 지난 상태에서 권순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말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순일 사람이란 게 아무래도 뭘라도 좀 남기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웠겠지만 네. 권순일의 재산이라든가 네. 권순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비망록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부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권순일 나아가 그 뒤에 로비를 해서 최대한 이익을 받는 게 누구죠? 이재명이지. 예. 지금 대통령 후보도 되고 예. 야당 대표도 되고 다 권순일의 그런 어떤 로비, 그러니까 김만배의 로비를 통해서 그렇죠. 대법관이나 혹은 또 검찰총장들 예. 전직 이런 민정수석 이런 예. 사람들이 다 자주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운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말 뭔가 좀 나오기를 바라고 유동규의 댄스란 당신들의 댄스란 본인의 어떤 자서전 자서전 내지 어떻게 보면은 고백론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을에 대한 것도 앞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것이 수사의 단서가 돼서 권순일 나아가 55 클럽에 대한 정말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 좀 저는 기대해 봅니다. 최 변호사 혹시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봤어요? 그럼요. 아주 내 다리 재밌게 보셨죠? 이 전설의 고향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필 규정 때문에. 사필 규정. 사필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정의가 사실은 나중에 승리한다. 그렇죠, 예. 악을 저지른 자는 언제나 벌을 받는다. 그렇죠, 예. 이것이 전설의 고향의 사실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그 내러티브인 거죠. 예. 그 힘이었거든요. 예. 저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정의는 승리한다. 사필 규정은 옛날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다. 네. 늘 있고 그 다음에 권순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법의 어떤 그런 이 법복을 입고 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런 사법적 정의를 팽개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럼요. 이 카르텔 아닙니까? 지금도 벌써 뭐 사실 많이들 지금 실형 선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실형 선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모습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진영의 앞으로 이제 바뀔 여의도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고맙습니다. 시간.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2시 앞으로 그러니까 3시간만 있으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스피커 그러니까 그 마이크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피켓도 들 수 있고요. 선거운동원이 직접 거리에 나설 수도 있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까 여러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길 수 있을까?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 어린 또 서로 또 덕담도 나눠주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선거에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신다면 그리고 그 정당이 이기시를 바라신다면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바로 스스로 나와서 투표를 하시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27일 이종훈의 HQ 문을 닫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